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전적인 상대론이 갈릴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고전적인 상대론은 빛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고, 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파동인 줄 알고 빛을 매개하는 에테르를 찾았더니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고, 빛은 그 매질하고 상관없이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 모든 관찰자, 관성계의 관찰자에 대해서 빛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갈릴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좌표 변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됐던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영어로는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스페셜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General Theory of Relativity는 다루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일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가속 좌표계까지 확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수가 이제 다루는 좌표계는 관성 좌표계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앞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빛을 전달하는 매질인 에테르가 없고,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고,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은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대론적인 가정을 토대로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하는 두 관성계의 관측자가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건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상적으로 쓰는 사건과 실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쓰는 사건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쓰는 사건,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하고 시간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예제가 있는데, 어제 뭐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건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리적인 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는 어제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겼어. 그런데 어제 이겼대요, 어제. 어제 이겼는데 시간은 포함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겼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는, 선생님, 교실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사건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알 수 있는데 언제 싸웠는지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 진술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사건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건을 논의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 언제 어디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사건의 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박스로 쳤습니다. 사건의 시간 측정은 각 관찰자가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그 위치에 놓인 시계를 읽어서 사건의 위치와 시간을 측정한다. 사건을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죠?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그 위치에 놓인 시계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인 어떤 피직스를 다룰 때 1차원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1차원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 놓인 시계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공간의 모든 점들에 1차원 물리를 다루면 1차원상의 특수상대성이론은 사실 1차원적인 건데 1차원 공간의 모든 지점에 시계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시계를 가지고 있어도 이 멋진 시계를 읽어서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P를 지나는 사건이 우리가 이제 P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P점이라고 하는 사건을 지나고 자동차가 Q라고 하는 지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P를 지난 사건은 위치도 있고 그 시간 이때 이 P점을 지난 시간을 측정을 해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고 또 자동차가 Q라고 하는 지점 공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놓인 시계를 읽으면 그게 또 다른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두 사건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떤 시계로 읽는다고요?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이 P라고 하는 지점에 놓인 시계,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지점에 놓인 시계, 그 시계를 읽는 것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측정한 시간이 사실 그 정보가 나한테 오려면 빛의 속력으로 같이 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정보가 전달되면 빛의 속력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빛의 속력으로 전달이 되고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그 위치에 놓인 시계를 읽어서 사건의 위치와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성 이론을 논의할 때 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 중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roper time이라고 하는데 고유 시간의 개념이 상대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사건이 고유 시간이란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그때 그 고유 시간을 측정한 관찰자가는 두 사건을 똑같은 시간, 같은 시계로 두 사건을 측정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자동차 여기에 지면에 관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P점을 지나고 Q점을 지나는 두 사건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P점을 지나고 Q점을 지나는 사건을 관찰을 했는데 내가 측정한 시간은 나는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나요?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죠. 하나는 P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Q점에서. 그러니까는 두 사건을 측정하려면 그 각 사건이 일어난 위치에 있는 시간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두 사건을 측정하려면 했는데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시계도 서로 다른 시계를 읽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는 발생했다고 보는 거는 누굽니까? 이거 보면 서로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동차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는데 지면이 움직여요. 지면이 움직여서 P점이 나를 향해 오고 그다음에 Q점이 또 나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P점이 통과한 시간을 읽고 또 나를 향해서 Q점이 통과한 시간을 읽으면 이 자동차 내에 있는 관찰자는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고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은 시계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동차에 있는 관찰자와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두 사건, P를 지나는 사건과 Q를 지나는 사건을 관찰할 때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이 슬라이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의 개념은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면에 고정된, 뭐 지면에 정지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지해 있고 얘는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서로 나는 정지해 있고 이 사람이 운동한다고 이 관찰자는 주장을 하지만 또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는 나는 정지해 있고 당신이 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의 개념이고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하냐면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의 상대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간의 상대성입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참고로 제가 여기서 따온 그림은 모두 대부분의 그림이 그 천재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제가 허락을 맡아서 따온 거니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면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우주선 안에 민호가 타 있고 민호가 우주여행을 하고 있고 그 우주여행을 행성에서 은수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주선 한가운데 민호가 위치해 있고 그 민호가 행성에 서 있는 은수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게 일직선상에 딱 놓여 있는 순간에 민호가 빛을 딱 킵니다. 정중앙에서. 그러면 이 정중앙에서 또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기에 빛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운수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 우주선의 정중앙에서 민호가 빛을 켜고 그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걸 관찰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민호가 볼 때는 두 빛이 이 양쪽에 있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할까요?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호가 볼 때는 두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합니다. 왼쪽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오른쪽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민호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수의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여전히 동시에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은수가 볼 때는 정중앙에서 빛을 딱 켰을 때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면은 두 검출기의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하겠지만 빛을 켜고 난 후에 또 여전히 그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 A 빛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빛이 있고 검출기 이쪽에 있는 검출기는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얘는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사건 B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를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은수가 관찰을 할 때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나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호와 은수가 볼 때 빛은 두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 민호는 예,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은수의 입장에서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나중에 일어났다. 그래서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 운동하는 한 관찰자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상대 운동을 할 때
한 관측자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상대 운동을 하는 다른 관측자는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동시성의 상대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건 이제 등속운동하는 일정한 등속운동하는 열차에서 열차 안에 정중앙에 민수가 있고 민수가 이제 O'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민수하고 영희가 이제 바깥에 열차 바깥에 서 있는 영희가 같이 이제 서로 일렬로 이렇게 정렬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번개가 뻑 쳤습니다. 번개가 쳐가지고 이 열차의 양 끝에 번개가 친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그 열차 안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번개 친 사건을 A 프라임, 그다음에 오른쪽에 번개가 친 사건을 B 프라임, 바깥에 있는 영희가 볼 때는 왼쪽에 번개가 친 사건을 A, 그다음에 오른쪽에 번개가 친 사건을 B라고 이제 했을 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영희가 사건 A하고 사건 B,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수는 영희가 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영희가 주장을 할 때 민수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기에서의 번개가 영희한테 도달을 이렇게 하겠죠. 양쪽에서. 도달하는 시간이 같으면 이제 영희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열차는 가만히 정지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빛이 A에서 일어난 빛은 민수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B에서 일어난 빛은 민수를 향해 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민수가 탄 열차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떤 빛이 민수를 먼저 만나게 될까요? 민수의 입장에서는 B에서 일어난 빛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A에서 일어난 빛이 민수를 쫓아가니까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수는 B 프라임에서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A 프라임에서 번개가 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거죠. 민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의 상대성을 보면 시간의 상대성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간 팽창 혹은 시간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제 민호가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주 여행을 하고 행성에서 은수가 그 우주 여행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탄 그 우주선에는 빛시계가 있는데 빛시계는 이렇게 그 양쪽에 바닥에도 거울을 붙여놓고 위에도 이렇게 거울을 비춰넣어서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닥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딱 보내면 위에 있는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왕복한 시간을 측정하면 우리가 그 왕복한 시간을 측정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주기가 되는 거고 그런 시계를 우리가 이제 빛 시계라고 합니다. 양쪽에 거울을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시계가 빛 시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민호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갖다가 바닥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쏴가지고 그 천장의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민호가 측정한 시간을 보면 민호는 빛을 보낸 그 순간을 사건 A라고 하고 빛이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온 사건을 사건 B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출발한 그 사건을 사건 A, 빛이 도착한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빛시계의 길이가 폭이 D라고 했을 때 민호는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출발한 시간과 도착한 시간의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측정을 하면 얼마를 측정을 할까요? 빛이 이동한 거리가 2D가 되고 빛의 속력은 C가 될 테니까 민호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0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뭐냐? 왕복한 시간은 C분의 2D가 될 겁니다.
C분의 2D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은수가 똑같은 상황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은수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빛이 출발했을 때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을 통해서 올라가겠죠. 출발을 했을 때 오른쪽에 우주선의 속도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빛의 속력 C로 가면서 천장을 때릴 테고, 그 다음에 그 천장에서 내려온 빛은 다시 연지 가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수평 방향의 우주선의 속도 성분에 의해서 또 같은 대칭적으로 사선을 따라서 그 바닥에 도달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과장되게 그린 건데, 그래서 은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빛이 출발한 사건과 빛이 도착한 사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은수가 측정했을 때 출발한 사건과 빛이 도달한 사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발생을 했고, 이때 은수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은수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2d가 아니라 이걸 제가 l이라고 하면 l만큼 갔다가 다시 l만큼 왔으니까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는 c분의 2l이 되겠죠. c분의 2l인데 그동안의 우주선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v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v 델타 t가 됩니다. 그죠? v 델타 t만큼 굉장히 과장되게 그렸지만 v 델타 t만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절반을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하나가 직각 삼각형이 돼서 우리가 L과 D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의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의 길이는 2분의 v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L제곱은 D제곱 플러스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주면 은수가 측정한 시간과 민호가 측정한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은수가 측정한 시간을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델타 t 제곱은 c 제곱분의 4l 제곱 이렇게 되겠죠. c 제곱분의 4l 제곱이고 L 제곱 대신에 d 제곱 플러스 2분의 v 델타 t의 제곱을 대입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d 제곱은 뭐죠? 여기 d 제곱을 민호가 측정한 시간으로 나타내주면 D는 2분의 c 델타 t가 되니까 이거는 2분의 c 델타 t의 제곱으로 d 제곱 자리에 이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좌변은 델타 t의 제곱, 우변에도 이제 델타 t의 제곱이 있고 델타 t0 제곱이 있으니까 요 놈을 이제 이항시켜주면 우리가 델타 t하고 델타 t0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델타 t는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1 곱하기 델타 t0가 되고,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이제 감마라고 정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이걸 로렌츠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렌츠 인자 감마 값을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v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v가 0이 되면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면 감마는 1이 되고, v가 예를 들면 빛의 속력으로 가게 되면 1 빼기 1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가장 큰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감마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감마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는 델타 t0가 만약에 1초, 나는 한번 왔다 갔다가 출발해서 도달하는데 빛시계를 통해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고 주장을 하면, 민호가 1초라고 주장을 하면 은수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보다 더 길게 갔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간의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러한 타임 다일레이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가요?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냐면 두 사건,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따라서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이 경우에 고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은수가 측정한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길게 갑니다. 길게. 그러니까 고유 시간은 1초밖에 안 걸렸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은수는 1초가 뭐야 한 3초 걸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면 항상 은수는 정지해 있고 민호가 운동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네. 상대성 이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은수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민호가 운동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민호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은수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지만 예를 들면 거꾸로 제가 빗시계를 은수 옆에다 갖다 놨어요. 빗시계를 은수 옆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우주 여행을 V의 속력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민호가 볼 때는 누가 이 똑같은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요?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델타 t는 감마 t 제로가의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이때는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은수가 t 델타 t 제로를 측정하고 그다음 민호는 델타 t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이로는 반드시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은수는 정지해 있고 민호는 운동한다라고 한 방향으로만 가리키면 안 되고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대칭적으로 존재한다 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델타 t는 감마 델타 t0라고 하는 거는 델타 t0는 항상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델타 t0고 델타 t는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다라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대칭적인 상황에서는 델타 t0는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고 델타 t는 이 경우에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잘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관찰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은수가 볼 때는 민호가 운동하는 거고 이 입장에서 보면은 민호의 입장에서 보면 민호가 볼 때 은수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민호는 정지해 있고 은수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관찰자가 볼 때 상대방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는 느리게 가며 이러한 현상을 시간 지연 혹은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서로 네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의 상대성은 시간의 상대성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 경우도 이제 민호가 우주 여행을 하는데 민호가 어떤 행성 P를 지나고 민호가 탄 우주선이 행성 P를 지나는 사건을 제가 사건 A 그리고 민호가 행성 Q를 지나는 사건을 제가 사건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두 사건을 민호도 관찰을 하고 그 은수도 관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길이의 개념을 보면 고유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유 길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 고유 길이를 영어로는 이제 proper length라고 하고 보통 이제 L0 이거는 제가 노테이션을 그냥 L0를 편의상 썼습니다. 혹은 L 고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고유 길이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 정지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 관찰자가 고유 길이를 측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을 한 사람은 고유 길이를 측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면 그게 고유 길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면 그게 고유 길이를 측정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의 개념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운수가 볼 때 이 우주여행을 하는 사건 A, 그러니까 우주선이 행성
P를 지나는 사건과 우주선이 행성 Q를 지나는 두 사건을 관측을 할 때 운수는 행성 P하고 Q에 대해서 이제 고정돼 있고 행성 P와 Q에 대해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운수의 입장에서는 행성 P하고 행성 Q 사이의 길이가 운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왜냐하면 운수에 대해서 두 행성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한 두 행성의 길이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운수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입니다. 그러면 운수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고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그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유 길이, 그러니까 L은 VT라고 쓸 수 있는데 운수가 볼 때, 이건 지금 운수가 관찰할 때 L은 VT인데 그럼 두 사건, 운수가 볼 때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운수가 측정한 델타 T는 고유 시간인가요?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측정한 사람이 운수기 때문에 운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닌 반면에 대신에 두 사건 사이의 거리를 운수가 측정하면 그 두 사건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운수가 볼 때는 L은 VT인데 L은 고유 길이고 델타 T는 고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L 고유는 V 델타 T. 이게 이제 운수가 볼 때 두 사건 사이의 길이와 시간, 간격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민호가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호는 어떻게 되죠? 상대성이란 항상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 그러니까 민호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정지해 있는데 행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민호는 정지해 있고 P라고 하는 행성이 나를 지나치는 사건을 사건 A.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행성이 나를 지나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사건 P가 나를 지날 때 시간을 측정을 하고 Q가 나를 지날 때 시간을 측정을 하니까 민호는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호도 L은 V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L은 V 델타 T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민호가 측정한 시간 간격이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그 두 사건, 행성이 P를 지나는 사건과 행성이 Q를 지나는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반면에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민호가 측정을 했으면 두 행성은 지금 민호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행성의 거리를 측정을 했으니까 그 거리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민호가 볼 때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닌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운수가 관측한 그 거리와 시간 간격, 민호가 관측한 거리와 시간 간격을 서로 나눠주면 L분의 L 고유는 델타 T 고유분의 델타 T가 되고 우리가 그 시간 타임 다일레이션은 델타 T는 감마의 델타 값이니까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T 고유분의 델타 T는 그게 감마 로렌츠 인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시간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L은 감마분의 L 고유. 그래서 움직이는 길이를 측정한 게 이제 민호죠. 움직이는 길이는 정지해 있는 길이보다 감마배만큼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감마가 왜냐하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길이는 정지한 길이보다 감마만큼 짧아진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움직이는 길이는 그래서 길이가 수축된다. 그래서 길이가 수축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ength contraction이고 한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길이보다 항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length contraction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길이의 수축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 은수가 볼 때의 사건에 비해서 은수가 볼 때는 행성은 정지해 있고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은수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정지해 있는 우주선의 길이보다 짧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그림 자체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호가 측정한 길이보다 은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짧게 제가 그렸고, 그 다음에 그 민호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이, 그러니까 행성이 그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성은 길이가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이 돼서 여기서는 그 민호가 볼 때 행성을 약간 찌그러진 타원으로 그렸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수축이 돼서. 하지만 실제 지금 그림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진행 방향의 수직한 행성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수축이 된다. 그거의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학생들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타임 다일레이션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러면 실제 타임 다일레이션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측정은 보통 입자물리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측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cosmic ray라고 해서 우주에서는 수많은 우주선들이 막 지표면을 향해서, 대기권을 향해서 막 돌진해서 오는데, 이제 이게 대기를 만나게 되면 우주선이 이렇게 막 붕괴를 막 합니다. 붕괴해서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뭐 파이라고 쓴 놈도 있고 n이라고 쓴 놈도 있고 여기 누라고 쓴 놈도 있고 뭐 일렉트론 이런 놈들도 있고 여러 개의 입자들로 막 이제 붕괴를 하는데, 그 중에 이 바닥으로 지표면 근처로 돌아오는 놈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뮤라고 쓴 것이 이제 뮤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이게 뉴라고 쓴 게 이제 뉴트리노라고,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지표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뮤온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은 전자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전자 질량이 한 200배, 20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우주선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읽을 때는 이렇게 파이라고 한 파이온이 뮤온하고 그 뉴트리노 중성미자로 이렇게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약붕괴, 약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돼서 뮤온이 이제 지표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뮤온은 전자 질량의 약 207배, 그리고 뮤온의 수명은 2.2 마이크로세컨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뮤온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뮤온하고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보면 뮤온이 정지해 있는 걸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뮤온이 탄생을 했다가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시간을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뮤온하고 같은 프레임에 있는, 같은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뮤온이 정지해서 생겨났다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뮤온의 수명입니다. 그럼 뮤온의 수명이 2.2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이 뮤온이라고 하는 게 붕괴돼서 그 지표면을 향해서 내려올 때 뮤온의 속력은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깝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뮤온의 속력이 빛의 속력의 99%, 0.99c로 내려오면 뮤온이 여기서 생성돼서 죽을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뮤온이 이동한 거리는 D는 V 델타 T니까 V가 0.99c 곱하기 델타 T 2.2 마이크로 세컨드를 곱해주면 그게 대략 뮤온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고 내 속력은 0.99c니까, 그러니까 뮤온이 체감할 때 이동 거리는 뭐냐면 650m 정도밖에 안 돼요. 650m. 그리고 이제 뮤온의 속력을 보면 그 V가 0.99c니까 이게 이제 로렌츠 인자를 계산했지만 1 빼기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로렌츠 인자니까 빛의 속력으로 거의 빛의 속력의 99%로 움직이는 뮤온의 로렌츠 인자를 우리가 이제 뮤온에 상대 운동하는
운동하는 그게 뭐냐면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뮤원의 로렌츠 인자가 7.09 감마가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감마가 7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뮤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붕괴가 되는데 기껏 해봐야 650m, 650m 정도 가다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지상에서 관찰이 돼요. 지상에서 수 킬로미터에서 발생한 뮤온이 지상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 이유는 타임 다일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팽창 효과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디텍터로 검출기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상에 이제 실험실이 있고 이 지상에 실험실이 있고 지상에는 관측자가 그 뮤온을 관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뮤온의 수명은 원래 뮤온 자체의 수명은 델타 t지만 지상에 있는 관찰자는 뮤온의 수명이 감마 로렌츠 인자만큼 타임 다일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상대 운동하는 한 관찰자가 볼 때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뮤온의 수명이 얼마만큼 길어지냐면 로렌츠 인자만큼 길어져서 실제 2.2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그것보다 7배나 큰 수명을 갖게 됩니다. 그 7배나 큰 수명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실제는 감마가 없으면 650m 정도 되는데 감마가 7 정도 되니까 7, 6에 42 대략 한 4.8km 정도의 이동거리를 가지고 죽기 전까지 대략 한 5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를 이동하게 되고 그 현상을 지상에 있는 관찰자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관찰을 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타임 다일레이션 효과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뮤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 4.8km 정도 되는 지상으로부터 4.8km 정도 되는 곳에서 발생한 뮤온이 지면에서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 뮤온의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발생한 놈이 650m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지상에서 관찰이 될까요?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의 입장에서는 내 수명은 그냥 고유 시간이고 나는 생성돼서 소멸될 때까지 650m밖에 이동하지 않지만 뮤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 지면이 0.99C의 속력으로 나는 정지해 있고 너는 운동한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정지해 있고 지표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지표면이 쭉 0.99C의 속력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랭스 컨트랙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길이의 수축, 움직이는 길이는 수축한다고 했죠. 랭스 얼마만큼? 감마 인자만큼 수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 높이가 4.8km라고 그러면 그 4.8km의 높이가 0.99C의 속력으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650m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뮤온의 입장에서도 나는 땅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내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에 도달을 해요. 어떤 경우 누구와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보던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던 결론은 똑같습니다. 뮤온은 바닥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뮤온 붕괴가 타임 다일레이션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수능 문제 처음에 소개했던 대수능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희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가 L이면 A와 철수가 측정한 거리는 고유길인가요? 아니죠. 철수는 나는 정지해 있고 이 두 행성이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철수는 항상 움직이는
움직이는 행성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행성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은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가요? 두 사건, 철수의 우주선이 A를 통과하는 사건과 철수의 우주선 그 행성 B가 철수를 통과하는 사건, 두 사건을 봤을 때 철수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A가 나를 통과하고 B가 나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고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 B는 0이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C의 속력으로 다가온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0이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0이는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0이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길이죠. 그러니까 고유 길이는 움직이는 길이보다 작은가요? 큰가요? 고유 길이는 움직이는 길이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틀린 거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0이가 측정하면 0이는 사건 A하고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가 측정한 시간,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 아니니까 0이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맞고, 디귿하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고, 니은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유 시간을 측정하고 누가 고유 길이를 측정했는가를 이 문제에서 판별만 할 수 있으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쌍둥이 역설, 트윈 패러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을 타고 별로 그 우주여행을 하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언니는 지구에서 동생의 우주여행을 지금 배웅을 하고 있고, 동생이 우주여행을 했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언니가 볼 때는 나는 정지해 있고 동생이 운동했다가 오므로 저기 쌍둥이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좀 더 늙어 있고 동생은 별로 안 늙었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또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정지해 있고 언니가 왼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좀 늙었고 언니는 안 늙었다라고 서로 그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언니의 생각도 옳고 언니의 주장도 옳고 동생의 주장도 다 옳다. 그런가요? 누가 옳은가요? 그것만 판별을 해주면 됩니다. 누가 옳은가요? 언니의 입장도 옳은 것 같아요. 언니의 입장은 나는 정지해 있고 동생이 갔다가 운동 계속 하다가 오는 거니까 언니의 말도 옳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지구가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동생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동생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성좌표계가 되려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한 방향으로 가면 계속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갔다가 되돌아오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놈은 관성좌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생은 갈 때는 관성좌표계였지만 갔다가 터닝을 할 때 되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이미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가속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을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은 그 관성좌표계가 아니고 가속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니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데, 언니는 계속 지구가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언니는 실질적으로 늙어 있고 동생이 젊어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 나는 늙었고 저기 나는 늙었고 상대방은 젊었다고 주장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언니는 옳고 동생의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어느 순간에 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동생의 말은 틀리고 그 언니의 말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러독스가 아니고 그냥 언니의 말이 맞습니다. 그게 쌍둥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 상대성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